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나오셨어요.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얼른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책. 네. 뭐 25번째라고 하나요? 83만 호로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 이른다고 하는데요.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 내용 먼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지도의 마련,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 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 SH 등 공공주택 공급 기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의 공급 방식에 비하여 평균 재건축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수준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임차인, 영세상인 보호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네, 홍남기 서울시에 부총리 공급하게 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2만 공급 쇼크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박연미 평론가, 네. 공급 쇼크 83호 이게 어울릴 만한 표현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 계획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 3천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80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4년이 남은 건데 이게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공급 쇼크 맞습니다. 네. 32만 3천 호면은 분당 신도시 3개 규모고요. 현재 그 아파트 천국으로 보이는 강남 3구 아파트 수를 다 더한 것보다 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현실화된다 하면 뭐 공급량에서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네. 지금 이게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라는 건지 시기가 정확하게 나왔나요? 네, 지금 2025년까지니까 지금 앞으로 4년 남았죠. 한 4, 5년? 4년 네.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네. 83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요게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서 한 57만 3천 호를 공급을 하고 26만 3천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건데요. 네. 동네별로 보면 역세권에 지금 단층으로 지어져 있거나 밀도가 낮은 곳은 높이 올릴 수 있게 하겠다. 네. 이게 용적률 규제 완화거든요. 네. 그리고 준공업지역 이런 곳들도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구로나 영등포 일대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런 곳들도 용적률을 현재 기준이면은 최대 400%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네. 이걸 최대 500%까지 늘려주면 뭐 몇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기준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대지가 100평이다. 평수 기준으로. 네. 그런데 3층에 바닥 면적이 100평인 게 3층이 올라갔다 하면은 1, 2, 3 더하면 300이잖아요. 300%. 그래서 용적률이 300%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재개발할 수 있는 어떤 주민동의 요건 이게 기존에는 전체 거주자의 대략 80%가 동의를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66%만 동의를 해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정부 계획이에요. 네. 근데 이 모든 계획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요 방식의 개발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첫 삽을 뜰 수가 있죠. 정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의를 어느 정도 이상은 받아야지만 가능한. 네,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을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예상대로 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83만 호면 네.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3 아니면 4인 가구로 한다면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는다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놀랍습니다. 서울 인구 1,000만이고 네. 경기도 인구 1,300, 1,400만인데 거기서 200만 명이 늘 만한 뭐 전국적으로는 83만으로 하지만 네. 이게 일단은 뭐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막 길진 넉넉하진 않아요. 않죠. 25년이고 만으로 5년 정도 네. 이제 앞으로 남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뭔가가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 평론가 말한 것처럼 네. 결국은 용적률 완화해가지고 역세권에 이 건물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죠. 뭐 그걸 네네. 기부 체납한다든지 그 수익률을 뭐 돌린다고 뭐 정부가 밝히고 있지만 네. 그 구체적인 내용들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아직 생각됩니다. 그 뭐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닌가요? 오늘은 그렇죠. 대략적인 그 발표인가요? 동네나 공급 방식을 동시에 발표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투기를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해서 일단 전격적으로 알려지게 될 거예요. 다만 이게 오늘 기준으로 이 이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요 거주할 수 있거나 소위 딱지라는 걸 받을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투기 수요는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건데 만약에 공공 방식의 재개발에 동네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첫 삽을 뜨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하는데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을 좀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을 어떻게 빨리 설득하느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5년간 앞으로 서울 전역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다, 네. 최대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 전세 대책은 특별히 오늘은 없었어요. 공급 대책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매매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 하면은 전세 시장도 좀 안정이 되는데 그럼요. 네. 매매 시장이 막 뛰어버리면 전세 살던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다가는 살아생전에 내 집 마련이 어렵다 하면 이분들이 다 수요자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공급 시장을 통해서 요 매매를 좀 안정화시키면 결국 전세도 안정화된다는 건데 요게 적시에 충분하게 빨리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요. 네. 이번에 제가 그 85만 호 이상이 공급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일부는 없애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순증하는 집의 수는 요 그대로는 아니고 대략 한 60에서 70만 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부수고 새로 지으면 그 집은 아예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짓는 동안에는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세입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전 월세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그때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그런데 이 이사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 이런 문제는 유사하게 과거에도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온라인 카페에 이 보도 자료가 또 올라왔습니까? 이번에도. 빨라요. 네. 누가 어떻게 올린 겁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엠바고를 좀 걸었던 그러니까, 뭐 알려져 다 엠바고 있거든요. 걸어놨지 않아요. 10시에 본토 발음. 나오도록 뭐 해야 되는데 네. 뭐 오전 9시, 8시 반에 벌써 달려 일부 있었다고요? 카페에 자료가 올라와 있었고요. 그 자료 내용은 정부에서 한 자료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워터마크 같은 걸 해놔야 되는데 네네. 요거 워터마크 줘가지고 기자단한테 뿌렸거든요. 엠바고 걸어놓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워터마크가 없는 걸 봤을 때는 네. 아마 정부 관계자가 직접, 그러니까 언론 기관을 통해서 나간 게 아니고 정부 관계자가 직접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네. 이전에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반복이 좀 되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가 자꾸 이런 거를 흘려버리면 글쎄 뭐 이거 흘렸다 해가지고 뭐 정책이 달라질 건 아니지만 네네. 이게 일반인들한테 유출된다는 거는 그 시간에 맞지 않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그럼 이러면 엠바고를 뭐 하랍니까? 작년에도 6월에 그런 문제가 똑같았어요. 있었죠. 예, 부동산 미리 대책. 미리 나가가지고 네. 하여튼 온라인 카페가 더 빨라요. 네. 더 좋아요. 이게 예. 그만큼 돈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자료를 민감하게 보고 있느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부동산은 이쪽에 뭐 그 어떻게 정보를 알아내서 구매를 해도 이렇게 나중에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막을 예정입니다. 네.
그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이 자료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뭐 세법 개정안도 SNS에 먼저 올라가고 그렇죠. 돌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부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흘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둘 수 중에 있나요? 하나입니다. 엠바고라는 건 뭐냐면 기자가 기사 보도를 유예하고 그렇죠. 그 몇 시간을 시 지키는 전까지는 건데 못 낸다. 네. 기자들한테 미리 주긴 주잖아요. 네네. 시간을 지키라고. 그럼 기자들이 그것을 온라인 카페에 올렸던가 공무원 아니면 아니면 기자. 공무원이 했던가 네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추측가 네. 이번 건은 추측한 건데는 그 어떤 자료 형식상 봤을 때는 네. 기자 측 언론사보다는 정부 측이다. 그 워터마크 이렇게 본다는 때문에. 거죠. 뭐 예. 만든 사람 아니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자가 만약에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럼 대략 출입처에서 1년 정도 출입 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아마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골자는 대부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게 어느 단에서 유출이 되는지 대략 짐작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반복되지 않을 텐데 좀 걱정스럽고요.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또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박준 변호사 오늘 네. 국회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은 3분의 1, 제적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요. 네.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지만이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됩니다. 네네. 그 심판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고요. 아마 처음으로 있었던 탄핵 소추안 발의 의결인데 네. 과반입니다. 300명의 반이 150이고 반을 넘어야 됩니다. 15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네. 이미 161명의 동의서를 받고 넣었던 거고요. 실제로 했을 때는 179명의 의결을 찬성을 받았고요. 네. 반대도 102명, 또 기권 3명, 무효 4명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결이 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발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통과에 앞서서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 대화한 녹취록을 폭로를 했어요. 저는 이제 보자마자 내용을 보기 전에 와 대법원장과 대화할 때 녹음을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일단은 녹음을 하는 거가 뭐 잘못됐거나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는 아니죠. 근데 우리 뭐 저 예전에 신문사 다닐 때 뭐 부장이나 국장한테 뭐 면담하고 가서 얘기하는데 막 녹음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대화자 어려운데. 간에 녹음하는 네. 거는 뭐 법에, 법상 위반은 예, 아닌데 법상 근데 위반은 아닌데 와 대법원장 만나러 가는 부장 판사가 네, 고등법원 네. 부장 뭔가 작정하고 가신 건가요? 가서 녹음기를 켜놓고 네. 한다는 부분도 뭐 놀랍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미 했던 해명이나 이 말이 거짓말이 돼버린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네. 일단 녹취록 내용을 네. 잠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네. 이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의를 자신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임 부장 판사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하고 있는데 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것 사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슨 소리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녹음 자료가 지금 공개됐어요. 네. 그런 말 다 했더라고요. 네. 녹취가 그러면은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뭐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일단 사표를 내는 건 낫죠. 좋은데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거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 문제는 아까 탄핵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그냥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 내용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이만큼 중요한 일이 잠깐 생겨서 지금 박연미 기자가
어디론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2년의 빚을 갚느라고 네? 다 아시는 분께 빚 좀 갚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박연미 기자가 네. 일단은 인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임성근 판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시간 동안 앉아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공개한 녹취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녹취록 속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좀 잘 들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뭐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런 걸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또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탄핵의 현실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얘기다. 이런 상황들. 어쨌든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공개했고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것과는 결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왔어요. 완전 다른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네. 녹음을 한다는 게 뭐 전화가 이제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전화들도 있습니다. 네. 기능에 따라서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 자료가 제출되는 거에 대해서 일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대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주머니에 숨겨서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녹음을 했던 거에 대해서 뭐 법 위반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많은 주에서는 위반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미국 기종 아이폰 기종은 전화상에 녹음이 안 돼요. 네, 네. 아이폰 기준 불법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안 네. 되고 한국 기종들은 녹음이 잘 됩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왜 녹음하는 거 녹취를 한 이유가 뭐 이런 경우를 미리 예견하고 한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자주 녹음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그렇죠. 법률상 이런 경우가. 필요하거나 나가 구제를 받거나 아니면 구제 반대 개념은 어떤 사람을 겁박하거나 협박할 때 쓰려고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후보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신의 거취를 논의하러 간 자리에서 네.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과의 대화를 녹음한다.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탄핵해야 된다. 더더욱. 라고 오히려 그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 5월이거든요. 네. 시간 꽤 지났었고 우리도 뭐 그런 일 있지만 이런 대화를 했던 걸 잘 까먹을 수도 있어요. 뭐 오늘도 사과문에서 그런 네, 내용들이 기억 좀 담겨졌죠.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 9개월 전 이야기다. 네. 네. 더 나아가서 두 사람 간에 뭐 친분 관계 같은 게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친분 관계가 있어서 좀 생각하는 모양새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당신도 나의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네, 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나의 입장도 이해해달라. 그런 말이 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짜고 치는 고수답 아니냐. 정부, 행정부의 아니면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사표를 발의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까지 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가 특별히 그렇게 잘못된 건지 왜냐하면 이 대법원장이 게 징계권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징계 그렇죠. 지금 시효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시효가 3년인가 해서 지났다. 그래서 못한다. 하지만 뭐 사표를 반려하고 이런 권한은 분명히 대법원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절차적으로 봤을 때. 해명 거짓말이 돼버린 그거 부분은 조금 네.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본인이 이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요청을 받고 아, 요청을 받고. 그거 사표 받지 마라. 사표 받으면 안 된다. 그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반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권력 분립에 반할 수 있고 네네,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개인이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당신 탄핵 절차까지 밟는 게 난 맞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라는 내가 거잖아요. 판단을 하고 애둘러 있다면. 봐도 그 네.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라면 무슨 법률에 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용 자체로 봤을 네. 때는. 다만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명, 틀린 부분은 그거는 뭐 그렇죠. 본인이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과를 한 상황이고. 아,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 대법원장도 이제 탄핵을 뭐 받아야 된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돼야 되거든요. 네. 법률 위반은 아니고요. 헌법 위반이 되려면 제가 이미 말했던 그 얘기입니다.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권력 분립이 돼야 되는데 네.
왜 임성근 판사가 지금 탄핵이 됐냐 하면 당시에 행정부에서 이렇게 재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장 판사한테 판결문을 고쳐주고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혼자 그걸 생각해가지고 얘기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딜을 한 거예요. 그랬죠. 사법부는 네네. 행정부에게 뭐 상고법원이라든지 뭔가 요구를 했었고 행정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요구를 했었고 그 딜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헌법에 반한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공모가 아니라면 이것은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 상황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볼까요? 경찰의 고문당해서 허위자백으로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199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사건입니다. 낙동강변에서 데이트를 하던 남녀 2사람 중에 여성은 살해를 하고요. 남자는 크게 상처를 입혔던 사건인데 네. 2명이 검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최초에는 부인을 했었는데 네. 검찰까지 가고 결국 살인 사건의 범인이 돼서 이 증거가 사실 애매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자백은 결국 했고 네.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대통령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때 이것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아, 대법원 네네.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잘못된 사건인데 음. 자신의 변호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회한이 남는 사건이다라고 했던 네.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국은 무죄를 받았고 그 재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복역을 했는데 네. 무기징역이라는 거는 징역이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해지지 않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모범수 생활을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년 좀 지난 이후에 다 복역하고 출소를 가석방 같은 걸로 합니다. 특별 감형을 받기도 네.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온 이후에 다시 재심을 통해서 2016년도에 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가 않고요.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네. 2019년도에 이 대검의 가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네네. 자백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라는 그게 지금 확인이 돼서 네. 그 이후에 다시 재심 청구를 했고 네. 부산고법에서 2020년 1월 달에 재심에 부의를 했던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 무죄로 나와서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